너무 많이 오른 곳과 덜 오른 곳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안녕하세요. 제비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대출 규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로 인해서 향후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소치님들께서도 제 생각도 한번 들어보시고 다른 채널의 생각도 들어보시면서 본인만의 그런 기준들을 좀 찾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대출 규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전세를 끼고 하나를 더 샀어요. 그러면 거기에 전세에 들어오시는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행마다 조금씩 지금 차이가 있고요. 최근에 또 제가 오늘 봤던 기사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2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모자라는 금액을 신용대출을 가지고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용대출 증가액도 지금 최대치로 이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대출도 규제를 하겠다.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를 계속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뭐부터 생각을 하냐면요. 그러면 이런 규제를 왜 할까라는 부분인 거죠. 결국에는 최근에 서울부터 집값이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집값이 오른다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지금 집값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런 규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반등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을 좀 바라볼 때 주식처럼 이게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방향을 빨리 트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한번 방향을 틀면 좀 오래 지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좀 그런 측면을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계속적으로 서울의 강남이나 마용성이나 거기 있는 신축주 위주로 지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 상승이 갑자기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멈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주춤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여기서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나올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 주춤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시 집을 아예 안 산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입니다. 아니면 지금 1주택인데 조금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집을 하나를 더 사두거나 아니면 1주택자인데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실수요자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 투자를 하게 되는 다주택자들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취득세 중과 때문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대부분 집이 거의 뭐 세 채, 네 채 그 이상 되시잖아요. 이렇게 사게 되면 무조건 취득세가 중과가 돼요. 우리가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3주택부터는 8%, 그리고 4주택부터는 12%잖아요. 상당히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서울에 아니면 경기도에 내가 어디를 사면 오를지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섣불리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움직이는 분들은 실수요자들이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취득세 중과가 없어지지 않는 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실수요자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집을 이제 사야겠다. 아니면 내가 갈아타기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분들이 대출 규제 한다고 해가지고 쉽사리 이렇게 주춤할 것 같진 않고요. 또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은 1주택자인데 내가 하나를 더 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내 집을 산다거나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하락을 하기 힘들다는 부분은 우리가 결국에는 그 도시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서울의 흐름이 어떤지를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가격 분석에서 서울을 보잖아요. 서울을 이렇게 당겨서 보면 서울은 정말 오랜 기간 이렇게 우상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항상 굴곡은 있어요. 하지만 요때랑 비교하면 확실히 계속적으로 올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도 올랐고 전세도 계속 올랐죠. 최근의 흐름은 어떤 것인가? 최근은 이때 고점을 찍고 거의 22년 하반기부터 하락을 쭉 했죠. 계속 빠지다가 이제서야 최근에 24년 한 5월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이렇게 가격이 빠지고 회복되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쵸? 이 상황에서 다시 이게 가격이 빠진다.
사실 그건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잠깐 주춤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방향성을 틀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사실 이 뭐 지금 서울 내에서 리스크에 문제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리스크라고 했을 때 공급 물량을 보잖아요. 서울의 공급 물량은 맞죠? 22년부터 계속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맞죠? 25년까지도 공급이 거의 많이 없죠. 평균 이하입니다. 그쵸. 그럼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미분양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미분양도 지금 최근에 953 개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해서 보더라도 지금 되게 작은 편이죠. 우리가 부동산 지인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더라도 서울은 살짝 채 늘었다가 지금은 평균 이하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이렇게 늘려면 청약 경쟁률이 잘 안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세 자리, 두 자리 맞죠? 정말 별로인 데 말고는 거의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수요가 많아요. 여기서 미분양이 또 발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볼게요. 거래량. 거래량이 지금 서울이 하락하던 시기에는 거래량이 이 평균보다 낮았죠. 최근에 거래량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거래량은 사실 뭐 요런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살짝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낮아지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저는 지금의 시장을 사실 전망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그걸 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서울에서 지금 주요 입지들 이제 상급지 위주로 많이 이제 상승했습니다. 근데 보면 대부분이 이제 거의 신축, 좋은 입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구축, 거의 비슷한 급지에 있는 구축들은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요. 거기보다 더 못한 뭐 서울의 2급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더더욱 더 많이 못 움직였어요. 이 격차가 예전보다 확실히 더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부동산을 볼 때 보통 어떻게 보냐면 어떤 곳이든 끝도 없이 오를 수는 없어요. 여기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디를 보냐면 거기보다 조금 더 못하더라도 덜 오른 곳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집을 산다 했을 때 내가 이걸 샀을 때 조금 더 저렴하게 사고 싶고 내가 이걸 샀을 때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싸게는 안 사고 싶.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봤던 강남이나 마용성이나 뭐 강동구나 이런 곳들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게 내가 너무 고점에 지금 이제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거기보다 덜 오른 곳이 어딘가를 찾게 되겠죠. 그럼 서울에서도 2급지인 곳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런 곳들이 너무 상품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나 조금 더 상품성이 좋은 곳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도 나중에 너무 올랐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경기도 외곽에 있는 도시들을 보게 되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수요가 점점 더 분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기저에는 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본다면 큰 이변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최근까지 겪었던 금리 인상이라던가 뭔가 여기서 너무 강력한 규제가 안 나오는 이상은 우리가 조금 더 저평가된 곳을 찾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저평가라는 개념은요, 무조건 싸다라고 저평가인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여기가 오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인데도 아직까지 그 흐름이 오지 않아서 덜 오른 곳을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가격 비교를 해봐야 돼요. 너무 많이 오른 곳과 덜 오른 곳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 어떤 아파트와 아파트는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일정하게 그 유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틀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곳은 많이 올랐는데 어떤 곳은 적게 오른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저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곳을 사면 예전의 비율만큼 회복을 하니 내가 정말 지금 서울에 좋은 곳은 못 산다 하더라도 뭐 서울의 2급지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든 그런 곳을 좀 덜 오른 곳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런 곳을 산다면 확실히 더 오를 수 있는 거죠. 그 관점으로 본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지방광역시든 지방에 있는 도시든 충분히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서울만 볼 것이 아니라요. 서울 말고 어디가 지금 덜 올랐지? 이런 관점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주요 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많이 올랐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아직까지 저렴한 곳들도 많아요. 아니면
보면 연수구는 많이 올랐지만 석은 또 너무 조용하고 이게 우리가 가격 비교를 하다 보면 와 여기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렴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격 비교를 하면서 저평가된 곳을 찾는다면 우리가 일단 저렴하게 사면요. 어떤 리스크든 다 우리가 해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저평가된 곳들을 계속적으로 잘 찾아갈 수 있게 저도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